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유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3학년 수업 때도 한번 마지막입니다라고 했는데 수업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또 찍는 경우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수업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계속 수업이 연기되고, 이번에는 이제 격주등교가 얘기 나오게 되면서 또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6월 1일과 2일에 거쳐가지고 들어야 되는 한차시 수업이고요.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때까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영상을 미리 찍어 올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들어두시고 나중에 기말고사 공부하시면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 기말고사 범위 포함되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언젠가 중간고사 아니면 평소 한국사에 좀 자신 있다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참고를 하시면은 고려의 어떤 내부 제도뿐만 아니라 고려의 외부 상황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서 고려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역사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룬 명칭이 1-3-2단원이고요. 국제질서의 변동과 고려의 대응이란 주제입니다. 상당히 그 고려의 국제질서는 고려를 둘러싼 대외관계가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이 외교 파트를 한 차씩 떼가지고 과연 고려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고려를 얘기할 때는 고려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 국가의 상황을 좀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의 역사에 밀접하게 영향을 줬던,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분열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통합됐다가 분열됐다가 통합됐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은 통일국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기원전에 최초의 통일제국이라고 불리는 게 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무너지게 되고,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한나라가 있습니다. 한나라 이후에 한동안 분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가 마침내 다시 통일하게 되는 게 이제 당나라라고 한 나라, 수나라라고 한 나라가 먼저 통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 수나라 잠깐 통일한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게 당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요, 당나라 이후에 짧은 분열 시기 이후에 등장하는 게 송나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송나라 이후 몽골족의 원나라 등장할 거예요. 원나라 이후에는 다시 한나라 사람들, 한족들이 세웠던 명나라가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명나라 이후에 저쪽 여진 지역 사람들이 세웠던 청나라, 이제 중국의 어떤 마지막 제국이라 불린 청나라까지 이렇게 여러 제국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등장을 할 때마다 분열됐던 시기들에는 주변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을 쓰지 못하다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나면은 중국에서도 주변 지역의 상황은 어떻지 하고 살펴보게 되고 관심을 막 들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반도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북방 초원 지역하고 계속 이 세력들이 충돌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한나라 같은 경우에 한나라 시절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앞번에 수업할 때 한나라하고 고조선이 충돌해가지고 이 고조선이 멸망을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 수나라 당나라 시절에는 한국사에선 삼국시대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당하고 이 삼국 간에 끊임없는 충돌했었고, 대표적인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고구려였죠. 그 다음 당나라 시절에도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라와 당나라의 나장 전쟁 같은 둘 간의 어떤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시기에 넘어오게 되면은 한국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려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송나라,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 조금까지 해당하게 되는데, 예, 이때 마찬가지로 송나라도 고려하고 계속 이제 어떤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려를 지금 정복해가지고 부마국이라고 하는 사회국가로 삼기도 했었죠. 그 다음 마지막 명나라도 고려와 조금 이제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려 이후에 등장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하고는 조공, 책봉이라고 하는 4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4대 관계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등장한 청나라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조선을 공격하고 이후에 군신관계라 불리는 군주와 신하 관계를 맺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외교 관계를 좀 강압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한반도의 역사 흐름이 이 중국사의 역사 흐름하고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보면서 좀 이렇게 자조적으로 너무 좀 패배주의적으로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국한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자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 해서 반대로 우리나라는 뭐 외세에 맞서서 늘 싸워왔어, 너무 이렇게 국수주의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국뽕에 도취되지는 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게 중국이 규모나 자원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제도 혁신,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빠르고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이 이 중국의 흐름에, 여파에 휘청이고 하는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뭐 내가 키가 크다, 내가 키가 작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부분에서 역사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지? 쟤네들은 어떤 상황이었지? 얘네랑 얘네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을 구사했지? 이런 차이점을 좀 고민해 본다든지, 우리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이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고려 시계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고려는 조금 달라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 시대를 조금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고려는 사실 이 송나라 원나라가 주로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 송나라 원나라만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송나라가 사실 중국의 역대 제국들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약한 나라로 손꼽힌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송나라가 건국했을 때 앞에 있던 당나라가 지나치게 어떤 군사력 팽창을 했다가 그 지방에 있는 군사령관들이 서로 분열하고 군사령관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송나라는 그걸 학습하고, 아, 나는 당나라처럼 군인들한테 힘을 세게 해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군사력을 너무 약화시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북방민족들, 그 다음에 주변의 다른 국가들이 송나라 눈치를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북방민족들이 송나라를 막 공격하고 압박하기 시작을 하고요. 거란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송나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히려 때로는 송나라를 압박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우리 고려하고도 국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도 역시 송나라뿐만 아니라 거란, 여진, 마지막에는 몽골하고도 계속 외교적 관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뒤에 나오는 조선과 아니면 앞에 나오는 삼국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삼국시대 조선은 이 수당 혹은 명청 이렇게 한 나라하고만 상대하면 되지만 고려는 동시에 여러 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던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 들어가 보게 되면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송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고요. 뭐 연도는 960년이 되겠네요. 960년에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이후에 송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세력들에 대한 제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거란이나 여진 같은 세력들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먼저 성장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될 거란이에요. 거란이 성장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90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1000년대 초반까지 세 차례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거란의 3차 침입이라 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10세기, 11세기. 그 다음에 거란의 영향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맞게 됩니다. 맞고 한동안은 송나라, 거란, 우리 고려 사이에 좀 평화 시기가 10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여진족이 그 다음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 12세기가 되면은 여진이 금이란 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에다가 사대라는 걸 요구하게 됩니다. 사대라고 하는 말은 큰 나라를 섬기시오. 우리 금나라가 너네보다 크니까 우리 금나라를 섬기시라고 하는 사대 관계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게 12세기고요. 그 다음에 13세기가 되면은 몽골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몽골이 성장하게 되면서 몽골의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고려 역사로는 1230년대부터 1270년대까지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입과 그 다음에 원 간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조선 건국.
예. 여기까지가 고려의 대강 역사인데, 잘 보시면 고려는 이렇게만 봐도 여러 나라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구나, 여러 나라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점에서 되게 앞에 나온 신라하고 뒤에 나올 조선하고 다르게 고려가 외교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복잡하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도 좀 더 복잡하게 짤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1대1로 하는 게임이라면 내 상대방만 보면 돼요. 하지만 참가하는 게임 참가자가 많다면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봐야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고려는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나갔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같은 시기에 중원을 제패하고 있었던 송나라의 관계를 먼저 얘기 드립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다른 기존 통일 국가하고 다르게 조금 군사력이 약해요. 중국의 그 마음의 경계선이죠.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하고 밖에 사는 이민족들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경계선이 만리장성인데, 이 만리장성 살짝 넘어가지고 지배를 하면서 그 밖에 북방민족들을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만리장성 그 남쪽 지역까지 이민족한테 살짝 뺏겨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음이 두근두근해. 이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이민족들이 우리 수도까지 공격을 하면 어떠지? 걱정한 상황입니다. 송나라는 고려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고려는 국가 초반에 왕건이 그 북방에 있는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가지고 거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거란족 밀어내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북쪽으로 진격합시다라고 하는 북진 정책을 폈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란 사람 입장에서도 고려는 니네 왜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견제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거란을 서로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주변국과의 관계. 먼저 송나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송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송나라하고 고려는 그래도 송나라 같은 경우는 중원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이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도 거란하고 서로 견제를 하는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고려는 송나라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송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이 상황에 고려랑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우리가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나라도 고려를 간절히 원하고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고려와 송나라는 친송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란과의 관계인데, 거란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건국하기 몇 년 전에 거란이 요라고 하는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름 우리가 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거란이 굳이 고려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거란이 지도를 펴놓고 볼 때 거란 친구들은 저쪽에 보이는 송나라가 훨씬 더 맛있는 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려보다는 저쪽 중국 쪽을 노리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거란은 괜히 우리 등 뒤에 있는 고려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이쪽도 마크하고 이쪽도 마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려는 또 고려 입장이 다르죠. 고려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적인 통합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적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처음에 건국 이후에 북진 정책이라는 걸 펴면서 거란을 밀어내요. 이게 같은 말로 거란 적대 정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게 거란에서 고려한테 야 우리 좀 서로 이웃집끼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낙타를 선물로 보내요. 근데 그 낙타를 고려에서 난 거란 싫어, 너네들이 싫다는 상징으로 대놓고 이걸 잘 보이는데 버려놓겠어 라고 해서 만부교라고 하는 개성 시내에 있는 큰 다리 밑에다가 낙타를 묶어가지고 굶겨 죽이게 되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나는 거란이 싫다는 걸 티내게 되고요. 요게 한 번, 두 번 고려가 자꾸 튕기니까 거란 입장에서도 야 너네 왜 자꾸 튕기냐라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거란의 3차 침입인데 성종 시기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성종 이후에 거란의 3차 침입이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 침입 같은 경우에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서희의 단판이라 부릅니다. 연도 조금 써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시차를 좀 이해하시라고. 993년인데 당시 거란이 우리 군대 80만 데리고 너네 고려 다 박살내러 간다. 너네가 우리 마음을 안 받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네라고 하면서
편지를 날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날렸을 때 여러분 같으면 고려 조정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그쵸. 한쪽에서는 어떻게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항복하자라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싸웁시다 라고 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야. 당시 성종시기 고려가 역사책으로 설명할 때는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무작정 안정적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종시기 역시 혼란과 안정 이걸 반복하던 시기다 보니까 당시 고려 사람들이 바깥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이 당시 고려에서는 거란이 80만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다라고 하니까 항복합시다 라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항복만 해서 되겠습니까? 땅도 같이 떼드리죠 라는 식으로 두 파로 나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자, 땅까지 떼주자, 이 두 가지로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여기 보니 서희란 사람인데, 이 서희란 사람이 야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떼주니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단 내가 한번 가서 볼게,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거란의 대표 장수였던 소손영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는데 쓱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 80만이라는데 80만은 택도 없이 적어 보여. 아마 그 당시 실제 군대에서 한 6만, 10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우리 한번 간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서희가 쓱 살펴봤어. 근데 역시나 간보는 것 같아. 그래서 서희가 곰곰이 생각을 했죠. 거란이 도대체 우리를 왜 쳐들어왔을까? 993년 무렵에 거란은 사실 고려를 어느 정도 묶어놓은 다음에 좀 더 맛있는 송나라를 확실하게 공격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침공하기 전에 고려를 확실하게 제압해 두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것이지요. 그걸 간파한 서희가 거란 장수 소손영하고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담판에서 일단 소손영의 말실수, 외교적인 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네 고려 애들은 신라에 있는 후예라던데 왜 지금 옛날 신라 땅이 아닌 저쪽 평양 일대까지 너네가 땅을 갖고 있는 거야? 땅 돌려주고 너네 지금 우리가 큰 걸 잘 모르나 본데 우리한테 슬슬 좀 굽히시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서희가 요 말꼬투리를 딱 잡았어. 야 니네 집 막 말실수했다 알아? 우리 고려 보고 지금 신라의 후예라고? 아니야 임마. 우리 고려는 이름부터가 고구려의 후예잖아. 그래서 고려 아니야 임마. 야 그리고 니네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도 거란 정말 좋아해. 니네 말대로 우리 거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너랑 되게 사귀고 싶은데 우리랑 너네 나라 사이에 저쪽에 지금 빈 땅이 하나 있어. 그리고 이 빈 땅에 여진족이 살고 있어. 여진족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네한테 외교 사절을 자꾸 보내려고 할 때마다 얘네가 다 잘라먹어. 우리 얘네 때문에 지금 너네 못 만나고 있는 거야. 그니까 우리하고 너네하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땅 우리가 좀 갖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우리가 너네한테 얼마든 조공사들 보내지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록 강가의 이쪽 땅이 지금은 북한 땅, 이제 한반도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는 고려 땅도 아니고 거란 땅도 아닌 약간 빈 땅인데 여기에 여진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잘라먹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나름대로 좀 타당한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알겠다. 대신 고려 니네가 갖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확실하게 조공하는 거다. 우리 편 들어주는 거다. 라고 합의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거란의 계산은 저쪽에 있는 여진족들이 쌤이 말로 할 때 마을이라 해서 그렇지 상당히 군사적으로 방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한편으로는 고려가 설마 저 땅 가져갈 수 있겠어? 가져가봤자 쟤네 피해가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꼼짝 못할 걸 이제? 라는 생각으로 오케이 가져가. 대신에 우리한테 조공해. 라고 합의를 본 건데 서희 입장에서는 땡큐였죠. 이때 서희가 가져간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압록강 동쪽에 6개 주를 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강동 6주라는 걸 획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고려가 별 손해를 안 보고 저 땅을 꿀꺽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 땅을 가져가게 된 건 요나라, 그 다음 뒤에 여진,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몽골까지도 두고두고 골칫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강동 6주가 상당히 군사적 요지예요. 딱 강을 마주보고 이제 강 건너온 애들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요거를 고려가 꿀꺽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란 애들이 뭘 하기가 더 껄끄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란 애들이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심지어 고려는 1차 합의 이후에 합의를 잘 지키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도 미국하고 중국이 있으면 섣불리 어느 나라 편을 들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하고 외교관계 중요하지만 중국하고 중요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중국도 중요하지만 미국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도 1차談判 이후에 계속 송나라하고 관계를 끊지도 않고요. 거란한테도 약간 미적지근하고요. 그래놓고 땅은 고려가 야금야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 저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마침내 약 20년쯤 지나가지고 새로운 건수를 잡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차 침입인데
2차 침입은 1010년대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고려 왕이 목종이라는 사람이 죽고요. 현종이라는 사람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즉위 과정에서 강조라는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왕을 새로 교체하게 돼. 고려가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고려가 정신이 없어.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 요것 봐라, 이거 건수 같은데 우리가 개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명분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야, 내가 듣자니 너네는 어떻게 신하고 어떻게 함부로 왕을 제거하고 참 되게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네 좀 고쳐줄게. 야, 너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랑 했던 약속 잘 안 지켰더라. 니네 저번에 가져갔던 강동 6주 약속 안 지키면 내놓고 그 다음에 이참에 확실하게 누가 윈나라인지 좀 보자. 우리한테 조공 바쳐.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침입하게 됩니다. 이 당시 거란의 군대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직접 거란 황제가 군대를 몰고 왔대요. 그 다음 고려에서도 나름대로 고려의 당시 실세였던 강조라는 사람이 고려 군대를 싹 끌어모아가지고 30만 군대로 방어를 하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40만 대 30만이 맞붙은 전장에서 30만의 고려군이 완패를 하게 돼요. 나름대로 여기저기 싹 긁어모은 건데 얘네가 완패를 했으니 고려에 남아있는 군대가 없죠. 큰일 났다 라고 해가지고 왕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왕은 저쪽 전라도 나주 지역까지 피난을 가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거란 입장에서는 이 왕을 잡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합의안을 딱 도장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왕 잡으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란도 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 40만 대군이고 나름대로 고려의 주력군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 당시 몇몇 군데 거란이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동 6주 지역,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름대로 군사적 방어가 잘 돼 있었던 평양 지역, 이런 데를 제압하지 못하니까 속이 타는 거란군이 야, 일단 중요한 거 왕을 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걸 무시하고 쭉 지나가 버리게 돼. 나름대로 거란도 지금 무리수를 던진 상황에서 이때 반전의 카드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양규란 사람입니다. 2차 때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양규의 분전이라고 해요. 이 양규란 장군이 강동 6주랑 평양 일대에서 군대를 조금씩 긁어 모아가지고 거란을 뒤에서 배후에서 막 공격을 합니다.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란 쪽에 데리고 있던 고려 포로들을 막 알아서 풀어주기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란 황제와 거란 군대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린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고려 애들한테 앞뒤로 둘러싸이면 어떡하지? 완전 끝나는 거 아닌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란 애들이 야, 고려 왕 잠깐만 스톱. 우리 알겠어, 좋아. 너를 그만 괴롭힐 테니까 대신에 다음번에는 우리한테 조공 바친다 약속해 라고 해서 2차 침입이 합의 끝에 종결되게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고려 군대와 고려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거란 입장에서 볼 때 거란은 원하던 바를 확실히 이루지 못했고요. 고려 입장에서 볼 때 거란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두렵기만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3차 침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3차 침입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은 이 강감찬이라는 사람인데요. 니네 되게 많이 헷갈려하더라. 강감찬, 그 다음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무슨 전투? 그쵸, 살수대첩. 강감찬은 무슨 전투? 귀주대첩이에요.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거란은 다시 한번 침입합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이 껄끄러웠던 강동 6주 거란 요구대로 뱉질 않거든요. 거란에다가 조공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확실하게 거란이 윗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송나라하고 외교관계를 확실히 끊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란이 또 한 번 3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고려는 나름대로 고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란 애들 또 우리가 개기면 또 쳐들어오겠지? 그럼 우리가 군사력 대비를 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나름대로 방어선도 새로 만들고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17년에 거란 군대가 다시 한번 야, 니네 또 약속 안 지켰더라 하고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고려 군대가 기필코 개성에서 방어한다, 개성을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을 버티고 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려 군대를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이번에도 가서 한번 부숴주면 얘네 또 항복하겠지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딱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개성 방어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거란 애들이 계속 대치를 하고 있다가 이것도 전쟁 길어지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거란은 돌아가자, 안 된다, 이거 이렇게 길어지면 큰일 난다 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려 군대가 후방에서 거란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쪽에 압록강을 넘어가기 직전에 강동 6주 지역에 보면 귀주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귀주 지역을 거란 군대 10만이 지나고 있을 때
강감찬의 군대 20만이 열심히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평야에서 거란 군대를 괴멸시키게 됩니다. 이 고려군 20만이 거란군 10만을 완전 괴멸시킨 이 전투가 귀주대첩인데요. 여러분들 요건 좀 오해하지 마세요. 대첩하면은 보통 얼마 안 되는 숫자로 큰 군대를 이게 대첩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군대인데 이 당시 강감찬 군대는 대규모 군대를 활용해가지고 10만을 확실하게 괴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귀주 대첩에서 대첩이란 명칭이 붙고 있고요. 요건 좀 군사 전술상으로 좀 중요한 설명이 있긴 한데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엔 좀 길기 때문에 그까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고려 군대가 확실하게 거란 군대를 괴멸시켜야 되면서 거란 애들이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거란은 2차의 승리 이후로 고려 좀 만만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3차에서 확실하게 고려에 깨지게 되면서 이거 우리 전략 바꿔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거란의 계획은 고려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주 목적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가 훨씬 맛있는 고기예요. 근데 송나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고려가 뒤에서 걸리적거려. 그래서 고려부터 정리를 하고 송나라를 치자. 이래서 고려를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만만할 줄 알았던 고려가 의외로 센 겁니다. 우리 왜 2018년에 월드컵 볼 때 스웨덴, 멕시코, 독일 모두 생각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 이기고 멕시코 이기고 독일하고 어떻게 해보자. 멕시코는 한국 이기고 스웨덴 이기고 독일하고 어떻게 해보자. 독일은 한국 이기고 스웨덴 이기고 멕시코 어떻게 한번 해보자. 모두가 한국은 만만한 생각했죠. 한국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독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 졌죠. 그러고 나니까 독일의 사정이 뭔가 되게 우스워졌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마치 그 당시 한국이 독일을 이긴 뒤에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일이 이겼는가 세계 관심을 받고 한국의 어떤 축구 위상이 올라간 것처럼 이 당시에도 고려가 거란을 이겼다고 하니까 동아시아에서 고려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거란이 함부로 고려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 송나라도 야 고려 니네가 거란을 이겼다며 눈빛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주변 작은 나라들이 고려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고려의 위상에 올라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거란이 망할 때까지 한 100년 정도 기간 동안 결과 고려하고 송나라하고 그 다음 거란 다른 말로는 이 거란이 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나라 간의 균형 관계가 수립되게 됩니다. 세 나라의 국력이 비슷해지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한 100년 동안의 평화가 지속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란 공격 이후에 이 기간 동안, 이 사회 기간 동안은 약 1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은 고려와 송나라, 그 다음에 거란 사이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10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은 여진이라는 세력인데요. 여기도 여진도 마찬가지로 1115년에 부족을 통합하고 우리도 이제 제국이다라고 하면서 금이라고 한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한때는 그 북방을 호령하는 거란이 100년 동안에 이제 힘이 많이 약해져 있어. 얘네들도 원래 유목민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통치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00년 만에 거란이 휘청휘청합니다. 그 거란 뒤에서 유목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던 여진족이 서서히 뭉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진은 저렇게 거란 뒤에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거란을 멸망시켰고요. 이번에는 여진이 송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진은 이렇게 고려까지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과연 고려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처음에 여진이 좀 강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미숙할 때 그때 여진은 부족 단위로 계속 고려 국경선을 침입하게 됩니다. 침입할 때 고려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1100년대 초반에 당시 장군이었던 윤관이라는 사람이 12세기였죠. 당시에 윤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군대로는 여진 못 막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 군대를 만들자고 건의합니다. 그 새 군대가 별무반이라고 하는 군대거든요. 당시 여진족이 우리 국경선을 계속 침입하고 마을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하는데 얘네를 막기에는 우리 고려 군대는 보병들, 걸어다니는 친구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말 타고 다니는 여진족을 쫓아가면 이미 늦었어. 그래서 우리도 여진을 막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는 특별하게 잘 싸우는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병도 있지만 여진하고 똑같이 말 타는 기마병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 승병들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여진 대응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오히려 여진족의 근거지에 해당하는 동북 구성 지역을 장악하기도 해요.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위치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의 함경도 지역 일대에 해당하는 곳에 우리가 영토를 차지하고 9개 성을 쌓아가지고 야 여진 니네 지금 우리한테 깝치지 마라 하면서 성을 우리가 쌓고 방어선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동북구성은 다시 되돌려주게 돼요. 왜냐하면 저 모양새가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어하기에는 조금 불리함이 있어. 그리고 여진족 입장에서도 제발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우리가 그래 너네가 좀 그렇게 간절하게 나온다면 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고려가 되게 안일했던 부분이죠. 그럼 도대체 왜 안 될 것이었고 왜 고려는 돌려줬는가? 그 얘기를 해보죠. 사실 이 당시에 여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이제 성장하고 내리막을 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한 단계였는데 고려가 이런 국제정세 변화에 둔감한 상태입니다. 상황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해요. 왜 감지를 못했느냐? 당시 고려가 거란 여진 사이에 100년 동안 평화 시기를 누리면서 감각이 무뎌졌어.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일어났는데 막 찌뿌둥해. 좀 더 누워있을까? 또 누워있고 또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운동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주변 정세가 바뀌었는데도 고려 애들이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내부적으로 고려가 문벌 사회가 성립한 시기였습니다. 이 100년이 걸친 시간 동안 고려는 사회가 안정돼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굳이 막 흔들릴 일이 없어요. 우리에 보면 물통에다가 물 넣고 흙 넣고 막 흔들어주면은 흙탕물이 되죠. 근데 그걸 가만히 냅두고 안정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물 따로 흙 따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고려 사회도 한 100년 동안 흔들릴 일이 없다 보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 계층이 서서히 나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문벌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고려시대에 거란하고 전쟁 이후부터 해가지고 굳이 사회에 큰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려는 계속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 방식을 통해서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제로 시험에 합격한 아버지를 둔 자식이라면 다른 친구들보다 과거 시험을 치는데 유리하겠죠. 우리 아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법도 알려줄 것이고 아빠가 관료니까 야 과거 시험 요즘엔 그런 게 잘 나온다. 잘 풀어. 관료를 배출한 집에서 계속 관료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가 안정되다 보니까 관료가 아닌 친구들 입장에서는 굳이 관료가 될 만한 건덕지도 없어. 만약에 반란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 내가 참전해가지고 공을 세워가면은 관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만한 사회 큰 일도 없다 보니까 자꾸 되는 집에서만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우리 좀 속된 말로 사회가 고인물이 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사회를 문벌 사회라고 하는데 이 문자가 우리 가문 누구씨 가문 할 때 그 문자이고요. 그다음 벌다가 때로 몰려다닌다 할 때 그 때를 한자로 쓰면 벌이 됩니다. 왜 우리 그래가지고 한자로 돈을 중심으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재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벌은 가문을 중심으로 그룹을 형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문벌이라고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 나가는 사회가 점점 고여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걸로 문벌이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진이 침입할 때 고려는 이렇게 문벌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얻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뭐 여진족이 우리 국경 깔짝깔짝 한다고 괜히 막 큰일 만들지 마. 피곤하게 하지 마.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 상황에 대한 정세 분석도 조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맞춰가기보다는 뭘 또 바꾸려고 해. 그냥 쉬어. 나 귀찮어.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진, 금나라는 채 20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고려를 압박합니다. 근데 이때 여진은 이미 명실상부한 제국, 이 당시 여진은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저기 남쪽까지 밀어낸 명실상부한 대제국이 된 상태였죠. 그때 여진은 고려를 다시 찾아와서 야 너네 우리가 아직도 니네한테 굽신거리던 그 여진족으로 보이냐? 너 지금 정신 못 차려? 하면서 이제 여진이 고려한테 금나라가 고려한테 야 너 이제 나를 형님으로 모셔 큰 나라로 섬겨 사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 안에서는 그래도 한번 싸워봅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고려의 실세들, 최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고1대로 고여있는 문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벌들이 야, 뭐 그냥 여진하고 싸워. 우리 싸워봤자 잃을 거밖에 없어. 그냥 여진 해달라는 대로 해. 그냥 사대 해. 해가지고 사대를 수용하게 됩니다. 사대를 수용하게 되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 고려는 옛날보다 고려가 지금 많이 좀 민첩하지 못한데 지금 고려 좀 많이 감 떨어졌는데 하는 걸 여실히 드러내게 되고요. 이때 사대를 수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국정의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자겸이 많은 신하들, 조금 이제 많은 그래도 뜻있는 신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싫어, 내가 이럴 게 많다고 라고 하면서 사대를 오케이 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12세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름대로 요나라고는 싸움을 하면서 물고 뜯고 하면서 버텼던 거와는 다르게 허무하게 여진 금나라에다가 사대를 바치는 관계로 살짝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뭘 볼 거냐면 도대체 이 여진하고 사대를 한 이놈들은 누구이며 이 현상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건 뭐냐,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이쪽을 쓰도록 하죠. 문벌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가문을 중심으로 고일대로 고인 사람들입니다. 특정 가문에서 관료를 한 명 배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관료가 되는 방법, 그런 지식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또 관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음서라고 하는 방법으로 관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계속 관료가 되고 하면서 문벌이라고 하는 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관료이기 때문에 많은 토지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되게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왕족하고도 막 혼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잘 나간 집안인데 왕께서 좀 그래도 따님 급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그래도 왕비를 좀 급이 있는 사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잘 나가는 가문이 아니라 이제는 왕하고 좀 어울리는 왕족 신분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사회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이 문벌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몇몇 학생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난을 일으키게 돼요. 이 난의 명칭이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자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겸은 이제 음서를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 백을 통해 가지고 관료가 된 사람인데, 아마 이제 아버지 때부터 이미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욕심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자기 두 번째 딸을 당시 왕이었던 예종한테 저희 딸하고 결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왕비로 보내. 그래서 예종의 장인어른이 된 사람이 이자겸입니다. 근데 당시 예종이라는 왕이 생각보다 빨리 승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종의 아들이 인종이라는 사람인데 이자겸이 좀 불안해졌어. 지금 내 딸은 이미 왕이 죽었으니까 좀 이제 살짝 물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권력의 중심에 물러나 있는 상태야. 내가 계속 왕족하고 뭔가 친분 관계가 있어야 이제 권력을 누릴 것 같은데 욕심을 내도 이자겸이 어떤 꾀를 내냐면, 이자겸 자신의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 있잖아요. 얘네들을 자기 손자에 해당하는 인종한테 시집을 보내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 두 번째 딸이 예종하고 결혼했어. 근데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을 자기 손자인 인종한테 시집을 보냈다고. 그러면 지금 손자 입장에서는 그쵸, 이모들하고 결혼을 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내가 왕의 장인어른이 돼야지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미 사회적으로 저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지탄을 받던 게 이자겸의 행태였습니다. 그래도 이자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겸은 어차피 내 손자가 왕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더 이제 자신만만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놓고 횡포를 부리게 되는데, 당시 이제 관료가 되고 싶은 사람, 권력의 맛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왕한테 가는 게 아니야.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뭐 과거심 열심히 좀 필요 없어. 실세가 누군데? 그치, 이자겸이니까 이자겸한테 가가지고 뇌물 바치고 그랬대. 심지어 이자겸 집에 뇌물이 얼마나 많았냐면 고기를 바쳤는데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고기가 썩을 정도로 뇌물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만방자는 이자겸이었는데, 이 이자겸이 워낙 크니까 당시 왕이었던 인종이 조금 고민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지만, 외할아버지지만,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왕이지만 이걸 이렇게 두고 봐야 되나, 지금 제가 사실상 왕노릇을 하고 있고 나는 허섭에 불과한 이걸 내가 참아야 되나 하다가 꾀를 내게 됩니다. 당시 소수이지만, 당시 그리고 힘도 없지만 조금 이제 이자겸의 저런 횡포에 불만을 가졌던 관료들 모읍니다. 그래서 저거 지금 이자겸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치자. 우리 할아버지는 저거 두고 볼 수 없다. 하게 됐죠. 근데 사실 이 당시 이자겸도 이런 정보 다 꿰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 이자겸 편에 서 있는 간신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듣더니 맷돌 그 손잡이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어이라고 해요. 어이가 없네 하면서 이자겸이 마찬가지로 자기 손자인 왕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새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자겸도 마음 먹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당시 이자겸의 친구였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왕이 이 이자겸하고 척준경이라는 사람의 둘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자겸은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해가지고 이자겸과 척준경 간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이자겸이 제압되고 반란군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완전히 숙청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요거는 뭘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자겸이라고 하는 문벌이 네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문벌 귀족 사회에 이 문벌 사회의 어떤 동요, 모순 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완전 간땡이가 부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고요. 자, 이렇게 문벌들 마탱에 갔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사회가 맛이 갔으면 사회를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좀 고쳐봅시다 라고 이제 시도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묘청. 이 묘청이라는 사람은 스님인데 또 스님이기도 하면서 풍수지리 이런 걸 조금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간 행색이 특이한 스님께서 어느 날 저 왕궁 근처를 얼씬얼씬 하더니, 아이고 전하, 지금 보니까 고려의 그 기가 많이 쇠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왕이 무슨 소리요? 라고 하니까, 자기가 풍수지리를 조금 할 줄 아는 스님인데, 신비한 사람인데, 이 원래 땅에는 에너지라는 게 있대. 우리 게임한 친구들 기력 있죠, 기력. 그게 에너지야. 에너지가 있는데, 이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막 풀로 충전이 돼 있다가 조금 쓰고 나면은 이게 고갈이 된대. 그리고 고갈이 있다 조금 더 놔두면은 다시 충전이 되는데, 그게 바로 기력이라는 건데, 이 땅에도 기력이라는 게 있는데 개성이라는 곳이 너무 오래 수도를 쓰다 보니까 기력이 고갈이 돼 버렸대. 기력 고갈이 되면은 온갖 재앙이 발생하고 사건 사고 발생하고 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이자겸의 난을 보십시오. 이게 다 지금 기력이 고갈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력이 고갈되지 않은 곳으로 수도를 옮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묘청이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옛날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성, 이 서경이라 불린 동네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잃었던 기력을 되찾고 주변국한테 억눌려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을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묘청이 서경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묘청의 이 주장을 우리가 서경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주장에는 묘청만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관료들도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료가 가세하냐면, 이 문벌들의 지긋지긋한 권력 욕심, 권력 어떤 독점에 대해서 반발하던 신진 관료들, 나름대로 이 당시에 노력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 이 사람들한테 볼 때는 와도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이참에 한번 기존 세력들 몰아내고 새 수도로 가서 새로운 한번 사람들끼리 시작해봅시다 라는 사람들이 여기 가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가담하는 사람들이 이자겸의 난 이전에 이자겸이 또 어떤 일에 개입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쵸? 금나라하고 4대 관계를 체결하는데 이자겸이 주도했거든. 서경천도를 해가지고 우리 좀 이제 자존심 좀 살리고 그 다음에 금나라한테 그만 좀 억누려 살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거 이 묘청편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칭제건원이란 걸 주장해. 이 칭제건원은 황제 칭호를 우리도 씁시다. 야, 금나라 같은 오랑캐가 지금 황제인데 우리가 왜 황제가 못 됩니까? 우리도 다시 황제라고 합시다. 황제 칭호를 씁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 보다 보면 연호라는 거 있죠. 황제들이 붙이는, 자, 지금부터 누구 몇 년입니다 하는 그 달력의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를 원년, 퍼스트 해로 삼자, 세웁시다라고 하는 걸 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칭제건원에서 한마디로 황제국가 선포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타대시키고 있는, 우리를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금나라, 오히려 우리가 공격 한번 해봅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청을 비롯해가지고 신진 관료에 해당하는 당시 정지상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백수왕 같은 사람이 가담을 해가지고 서경으로 가자. 서경 가가지고 그래, 이참에 한번 정치도 한번 싹 물갈이하고 그 다음에 금나라하고 외교관계도 청산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서경천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서경으로 가자고 하는, 이제부터 서경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왕도 서경파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외할아버지 이자겸의 한번 정치
적폐를 싹 쓸어내고 물갈이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 먹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존에 있던 관료들, 조금 올드한 관료들, 그 다음에 문벌에 해당하는 관료들은 그 싫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서경으로 가야 돼? 왜 바꿔야 돼?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금나라 사대 현실적인 거 아니야? 그거 왜 금나라고 사대를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의 저자이기도 한 사람이죠.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대표적 반대파에 나서가지고 대표적인 유학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꼰대의 대명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유학은 나름대로 그 불교나 도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름대로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을 가진 학문입니다. 근데 이 유학자인 김부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하 조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아무리 문벌이 싫다고 해가지고 이런 지금 뭔가 잡다구리한 애들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문벌이 지금 7세인데 문벌들하고 등장이 되시겠어요? 서경 가신다 해가지고 그 뭐 수도 하나 옮긴다고 나라가 싹 바뀌면은 옛날에 모든 나라 다 수도 옮겨서 해결하죠. 그거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뭐 무슨 묘청 같은 이상한 애들 말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십니까? 김부식이 자꾸 회방을 놓아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얘네가 서경 천도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묘청 일파가 왕한테 한번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서경을 왜 가셔야 하냐면 전하 하고 발표 설명회를 평양 가서 하는데, 이때 묘청이 한번 꾀를 내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 꾀를 내가지고 평양 대동강에다가 떡을 빠뜨려서 이 떡에 왜 이렇게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기름이 떠오르면 이렇게 물 색깔이 이상하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왕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묘청이 전하 지금 여기 보십시오. 무지개색으로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서경이 그만큼 땅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전하 옮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현실적인 합리적인 김부식이 야 어떻게 물 색깔이 무지개색이 나냐 해가지고 잠수부를 보내. 잠수부를 딱 물에 들어가 봤더니 김부식이 딱 잡아가지고 야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지금 넌 지금 나한테 무지개떡을 주려고 했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묘청의 건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서경천도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왕도 속으로 묘청을 지지할지 모르겠지만, 이참에 정치 개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김부식 말이 맞는데 어떻게 묘청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왕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경천도 계획은 없던 것으로 한다, 도장을 꽝 찍었어. 찍고 나니까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정말로 금나라고 한번 싸워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묘청처럼 나름대로 자기 신념이 있던 사람들, 또 그 다음 나름대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디에 신도시가 생긴다면 막 투자 많이 하듯이 이 당시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투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경이 뜬다, 서경에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땅 잔뜩 사놨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왕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서경천도 운동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묘청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묘청의 난은 1135년에 일어나가지고 한 1년 정도 만에 완전히 제압되고 끝나게 마는데, 요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겸의 사회가 문벌 사회가 썩었다, 완전 맛이 갔다 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왜? 고려란 나라가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고려란 나라 이전에 문벌들, 자기네들 이득에 따라가지고 덜컥 사대를 체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벌 사회가 얼마나 지들밖에 모르는 폐쇄적인 사회가 된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게 이자겸의 난이었다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번 고쳐보자고 한 거야. 바꿔봅시다라고 한 건데, 이 바꿔보자고 한 시도가 거부가 된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문벌들 권력 꽉 잡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해서 왕이 거기 굴복을 해버리고 만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건이 얘기하는 건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두 사건이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매년 드는 예시가 뭐냐면, 사회를 아기한테다가 비유를 해봅시다. 아기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옷도 이쁘게 입고 하겠죠. 이 옷은 제도라는 이름의 옷입니다. 사회라는 이름의 옷이에요.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아기가 점점 커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점점 발전을 해갑니다. 자, 그러면 입고 있던 옷이 점점 쫄아들겠죠.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아이가 커감에 따라 가지고 옷에다가 아이를 맞춰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옷을 바꿔줘야겠습니까? 옷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근데 고려사회는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이 지배 세력들, 문벌이라고 하는 지배 세력은 바뀌기 싫어, 그냥 옷 그냥 입던 대로 입어 라고 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결과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애는 커가는데 옷은 그대로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 애가 터지던가 옷이 터지던가 둘 중에 하나가 터지겠죠. 하지만 애가 터질 수는 없으니까 결국 뭐가 터질 수밖에 없다. 옷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고려 사회, 고려라고 하는 옷이 터지는 사건이 바로 1170년 뒤에 나오는 무신정변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오늘 배운 건 그런 내용입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대단히 국제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뭘 봤냐면은 송나라와 거란, 그 다음 송나라와 여진이라고 하는 이제 두 나라와 고려가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고요. 이 외교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나라마다 고려의 대처 방식이 달랐습니다. 대처 방식이 다른 건 첫 번째로는 이 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송나라와 고려의 위치, 송나라와 거란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고려의 대처 방식도 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대처 방식이 달라진 건 대처할 때 고려의 상황은 다릅니다. 거란하고 대처할 때 고려는 나름대로 발해 유민들을 포용해야 되는, 사회를 통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란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거란하고 좋든 싫든 싸움을 해가지고 막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진하고 고려가 대처할 때는 이미 시간이 100년 정도 충분히 지나 있어가지고 문벌이라고 하는 이제 고인물들이 사회를 쫙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뭐 고생을 하든가 말든가 나는 내 안정이 좋아 라고 하면서 모든 변화를 거부하고 왕이고 백성이고 할 거 없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해가지고 사대 관계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욕심 끝에 마지막에는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욕심 드글드글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문벌 사회가 완전히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고치자고 하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좀 고칩시다는 이 운동마저 고려는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시대 무신들의 정변으로 강제로 바뀌는 사건을 겪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려 전반전의 어떤 대외적인 상황과 고려 전반전에 거기 딸린 정치적인 변화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우리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고려 후반전에 해당하는 원나라와의 관계, 그 다음 고려의 멸망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도 수업 영상을 한 개 정도 더 만들 겁니다. 근데 그 수업 영상은 일단은 우리가 좀 수업한 게 많다 보니까 그 영상들을 정리하는 영상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좀 문제 풀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도 우리가 격주 등교가 계속되고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뒤에 내용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